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우리 처음 뵙나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어제 뭐 해돋이 보고 뭐 그런 건 안 하셨죠? 하셨어요? 뭔 새해라고 해돋이도 보고 그런 거 하세요? 어, 매일 떠오르는 해는 매일 똑같아요. 단지 이제 우리가 달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새해가 됐기 때문에 뭐 새 마음 새 기분으로 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신 것 같은데, 자, 이미 여러분들은 11월 달부터 해서 34회, 여러분들은 새해는 이미 밝은 상태고, 자, 지금까지 해서 11월, 12월 달 일단 한 과정은 끝났습니다. 일단 기본 과정은, 기초 과정은 끝났고, 자, 이제 1월 달, 2월 달 기본 과정 들어갈 건데, 자, 오늘부터 할 내용은 여러분들 부동산 세법입니다. 저는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고, 자,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부터 할래요. 자, 부동산 세법인데 아마 여러분들 뭐 세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떤 과목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글자 그대로 세금을 배우는 과목이죠. 그것도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나올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시게 되는데, 우리 세법이 몇 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죠? 몇 문제 출제되는지는 아세요? 16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뭐 몇 가지만 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세법이라는 과목은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 여기 중개사 과목 중에서는 가장 계륵 같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하자니 너무 분량이 적고, 그러니까 공부할 분량이 적다라는 게 아니라 시험 문항이 적다라는 거예요. 공부할 분량은 다른 뭐 공법이나 민법처럼 40문제짜리 분량은 맞아요. 40문제짜리 분량은 맞는데 일단 출제 문항 자체가 가장 적으니까 공부하기도 좀 애매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안 하자니 너무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을 좀 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나오면 조금만 열심히 해주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은 나오는데 안 하게 되면 뭐 8개를 맞는다, 7개를 맞는다 이게 아니라 보통 5개 미만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5개 미만이 나오든가 아니면 10개 이상이 나오든가 중간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안 하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후회하는 과목. 그래서 하기도 좀 애매하고 안 하기도 좀 애매한 과목인데 여러분들께서 뭐 이 과목 자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와, 세법이 이렇게 어려웠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굳이 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당분간은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할 만한 시간적 여력은 안 될 거예요. 일단 3월까지는 최소한 1차 과목, 1, 2차 동시에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뭐 2차만 하신 분들은 이미 한번 공부를 해보셨을 거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1, 2차 동시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3월까지는 일단 1차 과목에 매진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셨어요? 왜냐면 1차가 안 되면 2차를 공부를 하더라도 항상 1차에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내가 2차를 할 수 있을까? 지금 1차도 안 되고 있는데 2차까지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양쪽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수업을 안 듣고 나중에 가서 이때부터 내가 시작해야지 그러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빠지지 말고 꾸준하게 들어주시고, 대신 오실 때 그 전날에 배웠었던, 그 전주에 배웠었던 내용 한 번만 복습을 좀 해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뭐 다른 과목들이야 다른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세법은 일단 그렇게 해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루에 그날 배웠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 생각은 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의 세금이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가능한 이야기지만 처음 접해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그날 배웠던 걸 다 내 걸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한 30%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복습만 좀 해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법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기는 언제 가서 하시면 되느냐면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하시면 돼요. 그게 맞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벼락치기 공부는 원래 전날 하는 거예요. 네, 그때 하는 게 암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더라도 좋으니까 왜 이런 법률이 나왔을까? 세금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개정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죠? 뭐 올해 뭐 부동산 세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가장 개정이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수시로 변합니다. 예전 같지는 않죠. 예전에는 뭐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하는 시대예요. 그 말은 그만큼 빨리 사회 현상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끔 법률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1년에 최소한 6번 이상 개정이 되는 게 세법입니다. 그래서 세법이 개정이 되고 법이 만들어질 때는 그만한 사회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단어들을 쫓아올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암기를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더 당부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남을 위로할 줄은 알아도 본인 자신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는 못해도 괜찮아. 근데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잘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어가 먼저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갖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가면 될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 그리고 저희들을 믿고 이 학원을 믿고 우리 메가랜드를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배우실 내용은 부동산 세법입니다.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나오는 세금인데 전체적인 세금을 다 배우는 건 아니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나올 수 있는 세금, 즉 취득을 하거나 보유를 하거나 양도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두 가지가 있죠.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유 중에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재산세라는 세금하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임대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을 하면 종합소득세라는 세금도 내요.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죠. 그리고 양도를 했으면 다른 누군가는 다시 무엇을 하게 돼요? 취득을 하게 되겠죠? 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요 5개가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딱 요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총 16문제인데 뭐 올해 이제 상대평가가 발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 3년 후에나 시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절대평가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점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60점이죠? 네, 60점. 그러니까 40문제 기준으로 따지면 몇 개? 24개. 4, 6에 24에서 24개 이상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전략을. 그러니까 1차 과목에서 평균 60점, 2차 과목에서 평균 60점. 그죠? 그랬을 때 뭐 공법이 있을 것이고 중개사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시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법이 있는데 공법이 40문제고 중개사법이 40문제고 공시법이 24문제고 세법이 16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서 40문제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공부는 중개사 시험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문제, 그리고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게 된다 그러면 24개 이상씩만 맞으면 되겠죠? 24개 이상씩만 맞으면 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공법에서 24개를 맞고 중개사법에서 24개를 맞고 공시세법에서 24개를 맞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면 24개씩 해서 자, 세 과목 따지게 되면은 72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72개만 맞추시면 돼요. 대신 꽈락은 면해야 되니까 16개 이상은 맞으셔야 되고. 그러면 내가 공법에서 20개를 맞고 중개사법에서 30개를 맞았다. 그러면은 총 50개니까 72개를 맞으려면 공시세법에서요. 22개만 맞으시면 되죠? 네. 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물론 그 과목 내에서도 또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잘하는 과목에서 전략 과목을 세우시고 잘 되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잘하는 부분, 내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열심히 했는데도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학원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요. 시험에 합격하려고 나오는 거죠. 절대 잊지 마세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학원에 나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통해서 뭘 얻어가실 거냐면 시험에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얻어가는 거지, 내가 공인중개사 실무에 나가서 전문가가 되겠다 이 과정이 아니에요. 여기는 중개사 전문가 과정이 아닙니다. 합격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세법의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세법의 전문가가 되려면 세무사나 회계사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저는 여러분들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기계로 만들 거예요. 아셨나요? 네. 그러니까 나는 시험을 합격을 하려고 이 학원에 나왔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내가 이걸 잘해서 나가서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략 과목을 여러분들께서 잘 잡으셔서 나는 공법이 잘 돼. 그러면 전략 과목을 딱 한 과목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시간에 60% 이상은 투자를 하시고, 목표는 30개 이상 항상. 그리고 가장 안 되는 과목은 여러분들께서 딱 20개 정도. 그러면 절반은 버리셔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관식 문제가 아니니까 답은 찍을 수는 있어요. 객관식 문제니까. 그러니까 딱 20개를 맞추겠다. 잘 되는 과목은 30개 이상을 맞추겠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과목에서는 딱 절반 점수만 맞추면 24개만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데, 자, 공시세법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과목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죠? 뭘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요. 공시법 열심히 하시라고요. 공시법. 여러분들이 제 눈치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주면서 저한테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주면서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이고 제가 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는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지, 뭐 내가 저한테 배우니까 이 사람 눈치를 봐서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공시세법만 놓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공시법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공시 죽어라고 해가지고 24개 다 맞고 세법을 다 틀려도 합격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공시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24개를 다 맞춘다라는 보장이 없어서 문제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족한 점수를 어디에서 채워라? 세법에서 채워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세법은 어려운 과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어려운 과목인데 재밌게 즐겁게 따라오세요. 플러스 알파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략 과목이 될 수는 없어요. 가끔 농담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세법이 전략 과목이에요.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세법은 전략 과목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세법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세법의 목표는 10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10개는 맞출 수 있게끔 수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대신 16개짜리 수업은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작년에 33회 때 기출됐던 문제들을 보니까 16개짜리 수업은 저희들이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지도 않는 범위에서 출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최근의 문제들이 난이도가 한 해는 올라갔다가 한 해는 떨어졌다가 한 해는 올라갔다가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세법만 계속 상승해요. 그러니까 상승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 범위에서 출제를 하겠다 이야기거든요. 아니면 배우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난이도를 굉장히 끌어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16개짜리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좀 무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16개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목표는 몇 개? 10개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보통 취득세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등록면허세에서 1문제 정도, 재산세에서 3문제, 종합부동산세에서 1문제, 소득세에서 기본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조정은 되긴 할 건데 그렇게 해서 각 세목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14개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배울 내용인데 여기서 보통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나왔었고 들쑥날쑥이에요. 근데 그래서 총론 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도 저희들이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총론이라는 걸 모르면 세법이라는 것 자체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총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본 수업을 들어가게 될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세법은 총 16문제 중에서 몇 개가 목표다? 10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세법 내에서. 그렇죠? 소득세는 죽어라고 하시라고요. 세법 내에서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 다음은요. 그렇죠? 취득세 아니면 재산세죠. 그죠? 자, 그래서 딱 2개만 하시면 돼요. 내가 취득세하고 소득세만 하겠다. 자, 그러면 취득세하고 소득세 했습니다. 몇 문제? 9문제입니다. 자, 운이 좋아서 다 맞았다고 쳐요. 9개 다 풀었다. 그러면 나머지 7개는 뭐 하시면 돼요? 그래, 한 번으로 찍으면 돼요. 그럼 최소 하나는 맞겠죠? 그럼 몇 개? 단순하게 가세요, 단순하게. 안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총 6파트를 하셔야 돼요. 양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나는 재산세하고 소득세만 하겠다. 이러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소득세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자. 나머지는 그냥 찍자. 아예 손도 안 대겠다. 물론 수업 시간에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본 가닥이 있으니까 문제를 봤을 때 답이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풀어내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찍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대신 내가 공부한 내용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우시라고요. 전체를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워요. 이해하셨어요? 네. 제가 그걸 쉽게 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노력은 할 건데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일 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 목표는 자 세법을 공부할 만한 시간적 여력이 된다. 그러면 일단 최소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먼저 잡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재산세 중에서 하나를 확실하게 잡으세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해서 우리 조세 총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우리 조세 총론은 시험 문제에서 평균적으로 2문제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뭐 0에서 2문제 정도까지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총론인데 총론은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면서 세법을 다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내용. 그게 총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조세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세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조세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는 것보다 하세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한번 가보죠. 첫 번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 아니면 지자체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그래요. 어려운 내용 없죠? 네. 그리고 참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것을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고 세금에만 무슨 글자를 쓰느냐면 보통 세자를 써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 등이 걷는 것들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금이나 비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장 잘못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기세라 그랬죠? 네. 전기세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자를 붙이면 안 되죠. 전기세는 누가 걷는 거예요? 한전에서 걷습니다. 한전은 한국전력공사죠.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죠. 공기업일 뿐이지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죠. 수도세가 아니라 수도요금이고 사용료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아셨죠? 자, 그 정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세금은 왜 걷느냐? 자,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걷는 이유가 뭘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왜 걷어요? 뭐 하려고? 여러분 세금 왜 내세요? 그렇죠? 네. 사용하려고. 어디에 사용하려고? 경비에 사용하려고. 경비에. 그래서 경비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이 뭐다? 세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생활비죠. 그죠? 가정이 운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활비가 필요한 거고 그 생활비를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세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이 되려면 당연히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 운영비는 당연히 누가 내야 돼요? 자, 가정의 생활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뭐, 누가요? 왜 아빠냐고요, 왜? 아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가정의 생활비는 누가 냅니까? 가족이 냅니다, 가족이.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국가의 생활비는 누가 내야 돼요? 그렇죠. 국민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비 목적으로 걷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세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세는 딱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누가 징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두 번째, 뭐 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거다?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게 조세라는 거죠.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걷는 것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걷긴 걷지만 경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걷는 것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 등이죠. 그러니까 벌금이나 과태료나 과료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 돈은 맞아요. 근데 이게 운영 목적으로 걷는 건 아니죠. 잘못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걷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세자를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을 세금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세금은 당연히 누가 내야 되느냐? 자, 가정의 생활비는 누가 낸다? 가족이 내는데 가족 중에서 누가 내요? 그래요. 능력 되는 사람이 낸다고요. 능력 되는 사람이. 그죠? 가족 전체가 다 내는 건 아니에요. 자, 학교 다니는 애한테 너도 학교 끝나고 나서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벌어와 이래요? 아니죠. 아, 이걸 지금 고민해야 될 상황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가족의 생활비는 누가 내는 거냐면 능력이 되는 사람. 그게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국가의 생활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세금은 국민이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국민 중에서 누가 낸다?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내요.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을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부과를 하고 이걸 어디에다가 규정을 해놨느냐면 법률에다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취득세 납세문자는 누굽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누굽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다 외우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조세는 개별적 또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자, 반대급부가 무슨 말이에요? 대가성입니다. 대가성. 기브 앤 테이크죠? 네. 근데 세금이라는 것은 대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가정의 생활비를 가정에서 가족 중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이 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회사를 다녀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 아빠가 내겠죠. 그러면 아빠가 내는 그 생활비는 아빠 자신만을 위해서 내는 돈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 돈이 나한테 안 쓰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냈다고 해서 나만 밥 차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 전체를 위해서 다 밥을 차리죠? 내가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세금도.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는 돈이 아니에요. 국가 전체를 위해서 내는 돈이다 보니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혜택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직접적인 혜택이. 내가 1,000만 원을 냈다고 해서 국가가 나한테 1,000만 원어치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신 간접적인 혜택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내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고 그 나라 안에서 나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만 사니까 되게 불행하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외국에 나가면 어느 정도 대접은 받잖아요. 옛날과 다르게 무시당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 세계적으로 경제국가고 군사국가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 국가야. 이런 이야기는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만큼 낸 세금으로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니까 내가 받는 혜택인 거죠. 그건 나만 받는 혜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다 받는 혜택. 자, 그래서 전체적인 혜택은 있어도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조세는 어떻게 징수되는 것을 말한다? 강제적으로 징수됩니다. 자, 세금이라는 것은 선택이다, 필수다. 필수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려면 세금은 꼭 필요한 돈이고 그걸 안 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징수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세는 무엇으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전으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왜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될까요? 써야 되니까. 그렇죠. 가정의 생활비를 상품권으로 주면 돼요, 안 돼요? 아, 돼요? 구두 상품권.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물론 뭐 어디 뭐 마트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사용이 가능하니까 조금 낫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내가 옆에 있는 마트면은 상관이 없는데 옆에 있는 마트가 아니라면 그 상품권도 의미가 없어요. 당장 편의점 가서 뭘 사야 되는데 상품권 안 받아준대요. 그러면 그걸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정의 생활비는 당연히 뭘로 받는 게 좋아요?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생활비도 당연히 현금으로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세는 무엇으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전으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현금으로 내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아주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을 인정하고는 있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세의 개념인데, 자, 이걸 다시 연결을 해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조세는 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두 번째, 어디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세 번째, 누구로부터?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어떻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무엇으로 걷는 것을 말한다? 금전으로 징수하는 것을 조세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네요. 자, 조세는 누가?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가 누구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내는 뭐에 사용하라고? 경비에 사용하라고 내는 돈을 뭐라고 한다? 조세라고 하고, 그때 국가에 내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고, 현행 국세가 13개가 있고 지방세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24개인데 24개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5개 뿐이다. 아셨죠? 그리고 조세는 사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어떻게 내는 게 원칙이다?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이라고요.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때 물납이 가능한 세금이 딱 2개 있습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현행 국세, 지방세 총 24개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재산세하고 상속세 딱 2개 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가 있고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 하나가 있다. 아셨어요? 네. 요 2개 말고는 물납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금전으로 낼 때도 원래는 한꺼번에 내는 게 원칙입니다. 단 아주 예외적으로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무슨 제도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분할납부라고 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울 세금은 총 5개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에서 총 5개의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재산세 하나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재산세만 1,000만 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 물납이 가능해요. 다른 세금은 물납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까지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아시겠나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는 물납이나 분할납부 제도가 있다 없다? 아예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보통 취득 단계에서 물납이나 분할납부가 없느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설명을 좀 드리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요. 2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뭘까요? 세금부터 고민해요?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그래요. 살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돈이 얼마가 있지? 내가 돈을 땡기면 얼마까지 땡길 수가 있고 이걸 내가 갚을 능력이 될까? 이거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을 해요. 근데 아무리 통밥을 굴려봤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못 삽니다. 그러면 샀다라는 이야기는 그렇죠. 자금 조달 능력이, 자금 조달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 자금 조달할 때 뭐까지 생각할까요? 그래요. 세금까지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취득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만한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니까 물납이나 분할납부 같은 거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예 제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샀습니다. 이제 통장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내는 세금이 뭐예요? 그렇죠. 재산세죠. 그래서 재산세부터는 돈이 없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납이나 분할납부 제도가 가능한 거고.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왜 내는 세금이냐면 투기 근절을 위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납이라는 혜택을 주지 않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내요? 그렇죠. 팔아서 받은 돈으로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돈은 준비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납 자체가 물납을 인정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대신 그 돈을 한꺼번에 내기가 곤란하다면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준 거고.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세금을 한번 우리가 분류를 좀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몇 개예요? 아, 그걸 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름은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죠? 네. 근데 여러분들을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개죠. 누가 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호칭은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도. 세금의 이름은 하나지만 세금을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개로 나눕니다. 국가가 부과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국세라고 이야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면 지방세라 그래요. 그래서 현행 국세가 총 13개가 있고 지방세가 1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몇 개만 배운다? 5개만 배웁니다. 자, 그랬을 때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고, 자, 우리가 배우는 세금 5개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중에서 취득세부터 재산세까지가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 중에서 딱 3개, 국세 중에서 딱 2개가 우리 시험범위다. 그러니까 순서별로 그냥 가시면 돼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인 재산세까지가 지방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어디에서 징수한다? 국가에서 징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죠? 그죠? 그러면 국가기관 중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일까? 그렇죠. 세무서죠. 그래서 국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냐면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세무서가 모든 세금을 담당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세무서는 모든 세금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뭔만 담당한다? 국세만 담당을 해요. 국세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공무원이 딱 3종류가 있어요. 국가세무직이 있고 지방세무직이 있고 관세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직을 합격을 하면 세관에서 근무하는 건 아시죠? 네. 국가세무직을 합격을 해야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근무가 돼요. 그러면 지방세무직을 합격을 하면 어디에서 근무를 하느냐? 지자체에서 근무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지자체가 총 몇 개가 있느냐면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글자 그대로 뭘 이야기해요? 지방 중에서 뭐가 있는? 자치권이 있는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치권이 있다 이 말은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소리예요.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안 받으려면은 권력을 누구한테 부여받아야 돼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아야죠. 국민으로부터. 그래서 선거로 뽑히는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 단체장을 선거로 뽑죠. 그죠? 그 선거로 뽑히는 곳들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서울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가 선거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서울시장하고 누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둘 다 동등관계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서울시장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령 못해요. 왜?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임명해 주는 게 아니죠.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이 뽑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명령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치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신 협력관계는 맞죠. 협력관계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같은 당 사람들이 지자체 단체장을 하면은 협력관계가 좀 많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총 6개로 나눕니다. 광역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단체인 시군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다시 6개의 세금으로 나눠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구세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취득세는 광역단체에서 걷습니다. 그래서 특광도세라 그래요. 앞자만 따서. 재산세는 기초단체에서 걷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세라 그래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맨 앞에 쓰는 주소에서 걷어가는 게 취득세. 그 다음 주소지에서 걷어가는 게 재산세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서울시에서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서울시 재원으로 쓰는 거죠. 재산세는 누가 가져간다? 성동구청에서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성동구 재원으로 쓰는 거죠. 자,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그래요. 인천시에서 가져간다고요. 재산세는요. 강화군청에서 가져간다고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경기도청에서 가져갑니다. 재산세는요. 성남시청에서 가져가는 거고. 아셨어요? 그래서 맨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주소가 딱 3개밖에 없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 딱 3개밖에 없죠? 거기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취득세. 그 다음 주소지에서 걷어가는 거 시군구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걷어가는 게 재산세다 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 광역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기초단체인 시, 군,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고? 세무서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도, 재산세는요. 시군구세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니시다 보면은 뭐 서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고지서라든지 또는 세금하고 관련된 안내문 등을 받거나 또는 길가에 가다 보면은 뭐 프랑카드 같은 경우 걸려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1월 달은 무슨 세금의 납부의 달 뭐 이런 것들 걸려 있죠. 잘 봐보세요. 누가 걸어놨는지. 어디 세무서 하고 적혀 있으면은 그건 국세예요. 근데 어디 시청, 어디 군청 이렇게 걸려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지방세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등록면허세는 특광도하고 시군구를 외우신 다음에 맨 뒤에 거 2개만 연결하시면 돼요. 도나 구에서 징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자, 특광도, 시군구, 자, 이렇게 있습니다. 취득세는 위에 3개, 재산세는 밑에 3개, 등록면허세는 맨 뒤에 2개. 이렇게 갈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성동구에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서울시에서. 등록면허세는 성동구청에서. 재산세든 성동구청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경기도 성남시에 있다. 취득세는 누가? 경기도청에서. 등록면허세는 경기도청에서. 오픈 테스트. 아니, 동그라미 쳐놓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별표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재산세 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등록면허세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경기도청에서, 재산세는 성남시청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냥 체크만 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이보다 더 쉬운 걸 제가 어떻게 찾기가 좀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직 제가 능력이 여기밖에 안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2번째,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2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경비에 사용하면은 무슨 세금이라고 하느냐면 보통세라고 하고,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면은 목적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세금은 걷어서 어디에 쓴다? 경비에 쓴다. 근데 그 경비가 일반적인 경비라면 보통세. 즉 다시 말해서 아무데나 쓸 수 있다. 이게 보통세. 딱 정해놓고 쓰겠다. 그게 목적세.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보통세가 많아야 될까? 목적세가 많아야 될까? 그렇죠. 보통세가 많아야죠. 왜냐하면 사회는 늘 변하고 늘 변한다는 이야기는 써야 될 것도 늘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용처가 고정돼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호주머니에 돈 있어요, 없어요? 현금. 있으신 분? 그거 오늘 어디에 쓰려고 가져왔어요? 딱히 정해진 데 없죠? 그게 보통세라고요. 근데 그걸 왜 가져와요? 그래요. 필요하면 쓰려고. 그게 보통세예요. 그게 많아야죠. 국가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은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니까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통세가 대부분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세금은 전부 다 보통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목적세를 아셔야죠. 자, 현행 목적세는 딱 5개 있어요. 자, 그래서 국세에서는 3개.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에서 2개 있습니다. 지역 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자, 앞으로 이건 그냥 앞자만 따서 국세는 앞자만 따서 교교농이라고 외울 것이고 지방세는 그냥 지지라고 할 건데 그 지지가 뭔지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뭐 앞자만 따서 뭐 외우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뭘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추저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세금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이 앞에 나와 있는 글자가 사용처예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글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은 전부 다 무슨 세하고 이렇게 적는다 그랬죠? 그때 요 앞에 나오는 글자가 사용처면은 목적세인 거고 사용처가 아니면은 보통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취득세입니다. 세금 걷어서 취득하는 데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취득세는요. 취득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용처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세. 자, 상속세입니다. 세금 걷어서 상속하는 데 쓸 거예요? 아니죠. 상속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보통세죠. 자, 교육세입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아닌 거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쓰겠다? 교육에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세는 전부 다 뒤에서부터 해석이 돼요. 보통세는 앞에서부터 해석이 되는 거고. 보통세는. 그러니까 못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께서 못 외우셔도 되는데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 앞에서부터 해석이 안 되는 세금이 있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냈다? 이건 말이 안 되는구나. 세금 걷어서 교육에 쓰겠구나. 농어촌에 사니까 낸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쓰겠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목적이라고요. 아셨죠? 세금 걷어서 교통과 에너지와 환경에 쓰겠다. 그러니까 요즘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그 환경 보호 목적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세금 걷어서 지역 자원과 시설 유지하는 데 쓰겠다. 세금 걷어서 지방 교육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다라는 이야기는요. 뭘로 때워라? 몸으로 때워라. 아니, 자원이 없으니까 뭘로 때워야 돼요? 몸으로 때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 개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냐면 자원이 없으니까 그래요. 자원이 없으니까 네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너가 못 돼도 돼. 어차피 국가가 알아서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사우디나 이런 나라처럼 자원이 풍부하니까 너는 놀아도 돼. 알아서 국가에서 다 해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가 잘 돼야 먹고 사는 거야. 사람답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교육 사업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주고 그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두 군데로 나눠지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한번 지원이 되고 지자체 차원에서 한번 지원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분류가 되는데 이건 시험지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일치한다. 즉 조세를 전가시킬 수가 없다. 이걸 무슨 세금이라고 하느냐면 직접세라고 하고,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다르다. 즉 조세 전가가 가능하다. 이걸 간접세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직접 내면은 무슨 세금? 직접세. 간접적으로 내면 간접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금을 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납세자라 그래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부한다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담세자라 그래요. 부담한다 그래서. 즉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옵니까? 이게 담세자. 누구 손으로 냅니까? 이게 납세자.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내 손으로 내면 직접세.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만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내면 간접세인데, 간접세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예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사업자가 냅니다. 근데 누가 부담해요? 소비자가 부담하죠.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대가를 지불해요, 안 해요? 대가 지불하죠. 그 대가 안에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매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소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다른 말로 하면 일반 소비세라 그래요. 내가 소비할 때마다 낸다 그래서. 자, 커피 한 잔을 삽니다. 그러면 커피값을 주죠? 그 커피값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세무서 가서 내는 건 아니죠. 그냥 그 사업자한테 주는 거고 사업자가 받아서 내는 거죠.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꼭 물건을 소비할 때 내는 건 아니에요. 하여간 어떤 대가성이 있는 거래라면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다 붙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가가치세는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받아서 내는 거예요. 상대방 돈으로. 그래서 이걸 무슨 세금이라고 해요? 간접세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그냥 개념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서는 어떻느냐? 전부 다 보통세고 전부 다 직접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서는요, 목적세가 따로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적세를 따로 외워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5개의 세금을 배울 것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목적세 5개까지 외우시게 되면 총 10개의 세금을 외우는 거죠. 그 정도면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문제에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끔 다음 중 국세로서 옳게 묶인 것은, 다음 중 지방세로서 옳게 묶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지금은 거의 안 나오는데 아주 가끔. 그러면은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총 24개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요 10개면 된다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5개는 다 배울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질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는 목적세 5개만 미리 외워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5개 앞자만 따서 교농,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3개, 2개, 지지. 대신 그 지지가 뭔지는 좀 정확히 외워주세요.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다. 아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분류에서 재산의 귀속에 따른 분류와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자,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니다.